12월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웃었습니다. 특히 뉴욕은 올해 다우지수 3만, 나스닥 1만 등 기념비적인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 동안 뉴욕 증시를 둘러싸고 눈여겨볼 이슈가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경기 부양책이고 다른 하나는 테슬라와 애플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증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기 부양책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이 참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의회 합의가 되면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또 의회까지 통과를 했으면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광경을 목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 의회 안보다 더 많이 주자라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의회 안은 $600를 주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은 뭐 일단 개인에겐 $1,000, 커플이면 $2,000까지 주는 금액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보다 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증시에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은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유동성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부양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나쁘지 않은 뉴스겠죠. 나쁘지 않은 뉴스긴 한데 결국 근데 이제 언제 이게 타결이 돼서 실제로 유동성 혹은 돈이 풀려 나가느냐에 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큰일 없으면 하면 될 것 같고 되면은 결국 법안이 타결이 될 거라 아마 불확실성이 이제 언제의 이슈고 얼마 더 늘리냐의 이슈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늘리자 그러니까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경기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입장이고 통화 정책은 조금 비중을 줄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의 초안이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았죠. 한 2배 이상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라든 단기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늘려서 결국은 빨리 어떻게 보면 V자형 반등을 유도하고 통화 정책이란 것이 많이 볼 때는 결국은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건데 이게 자산가한테만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금리가 낮을 때는 자산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 혜택은 결국은 그러니까 웰스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아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참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정말 관심이 많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는 주식이기도 한데 최근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S&P 500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계속해서 악재 같은 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력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악재를 하면 애플을 들 수밖에 없겠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올해 초에는 주가가 한 $80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8배 이상 올랐죠. 8배 이상 올라서 $640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통계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10등 안에 든다라고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을 거고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을 텐데 그들 중에 한 10등까지 차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 뉴스는 애플 자동차가 애플이 전기차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어떤 선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는 이슈는 결국 애플은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이 흔히 말하는 AP라고 하죠. 그 자동차를 다루는 어떤 두뇌의 역할을 같이 연동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자동차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은 기본적으로 자기 본인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체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본 흔히 말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생산부터 완료까지 이런 전 글로벌 체인 같은 것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러한 강점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말은 결국은 완성도 높은 차가
테슬라보다 보다 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주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델 3를 제작했던 암울했던 시기 아마도 뭐 2017년 정도로 지금 업계에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테슬라를 애플에 팔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팀 쿡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해석을 해보자면 애플을 향한 뭐 일종의 뭐 이제 와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뭐 일종의 자신감의 표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때는 사실 테슬라가 암울하던 시기였죠. 예. 어떤 면에서 암울했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만드는 개수가 너무 작은, 그러니까 자동차의 대수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그만큼 제조업 운영 능력이 없어서 차 기술이 좋아도 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지 못하면 결국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플 쪽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애플 쪽에서 흔히 말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일단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점을 했는데 시장을 애플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자신감의 표출도 있는데 사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 휴대폰하고 연동되는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 휴대폰을 통해서 자동차를 조절한다든지 미리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역할과 애플 휴대폰 그러니까 애플 휴대폰의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그런 걸 잘 연동을 시켜서 훨씬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연동을 해서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국은 전기 자동차 시장을 뒤집는 어떻게 보면은 판도를 뒤집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사실 어제 LG전자라든지 배터리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한국에까지 크나큰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자율주행 기술과 연동을 해서 생각해 보면 애플의 생태계 파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이 당장 몇 달 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테니까 좀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국내 증시로 시선을 좀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올해 국내 증시하면 동학개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해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렬을 개인 투자자의 자금력으로 막아낸 첫 번째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올해 우리 증시는 참 기념할 만한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 개인 투자자의 전반적인 활약 올해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이야기겠고요. 예. 이러한 것의 기반은 결국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는데 결국 급락을 10년 동안 반등을 넘어서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스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지만 예. 미국의 S&P라든지 나스닥 이런 주식들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상승한 2018년, 2019년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 것에 대한 어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개인은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 같은 거 역시 가격을 부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바탕이 돼서 개인들이 투자할 금액이 많아지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데를 정부가 많이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했죠. 조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결국 자산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오히려 증권 시장, 그러니까 결국 많이 풀린 유동성이 증권 시장으로 가는 이러한 사태가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 부양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들이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주가 부양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커지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커졌고 정부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움직임이 올해 많았죠. 대주주 요건 강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IPO에서 개인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도 개선이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된 데 이어서 아예 기관의 공매도를 대폭 제한하는 식의 구조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게 남았느냐 보니까 가족 합산 과세와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전면 과세 이쪽 부분이 좀 주요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면 과세 부분은 기간 언제 시점의 문제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의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있는 곳,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익이 난 곳에는 세금이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있는데 주식에는 양도세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생각하기에는 혹은 정부 혹은 세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일치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그 표준과도 맞지 않았었죠? 예,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그러니까 결국 조세의 원칙이란 게 있을 텐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면은 세금 내는 거고 주식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면 세금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까지는 없었으니까 조세 저항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흔히 말하는 공제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을 결국은 올해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23년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혹은 조금 2, 3년이라도 텀을 거치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장기 보유 과세,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 부분을 강화하면서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논쟁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대주주 부분을 넣은 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자재나 이런 분들이 상속을 하면서 대기업의 자재들이 상속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주식 가치의 그 상승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기업 지배 구조적인 관점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관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 자꾸 낮춰서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 상황이고 요번에 반대된 것도 이제 금액을 3억은 너무 작다. 그게 대주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3억 원을 삼성전자 지분 가치로 따지면 정말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개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흔히 말하는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가족 합산 같은 논리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결국 이런 기업 지배 구조적 관점에서 증여 같은 거, 이렇게 회사의 대기업의 주식을 이제 자제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결국 아버지가 가진 거나 아들이나 딸이 가진 거나 어머니가 가진 거나 아들이나 딸이 가진 게 결국은 합산이 돼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 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이 부분 아마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흔히 생각하는 입법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는 있지만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되고 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주식 증여, 주식 상속 같은 걸 통해서 대기업의 2세들이나 3세들이 혜택을 봐서 이제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아직 있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주식 투자를 이제 누구나 하는 세상, 아버지도 하고 아들들도 하고 젊은 대학생들도 하고 이런 누구나 하는 세상에서 그걸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혹은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 여러모로 논쟁, 논란, 개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황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